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와 국악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안에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오늘로 완전히 이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왔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봉황기가 청와대 본관 앞에 개항됐습니다. 봉황기는 한국의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임을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7개월여 만에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관광지로 변했다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을 주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출근에 맞춰 대통령과 참모진의 업무 공간을 통칭하는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공식 변경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출근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아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 실적에 대해 보고받은 뒤에는 중소기업, 서민들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또 마약과 스캠 등 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소식을 보고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든 현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곧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시스템을 점검했고 주한 외국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겠다면서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330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왔지만 요란한 복귀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발생했던 제주항공 참사 1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어서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첫 출근에 앞서 SNS에 제주항공 참사 추모사를 올렸습니다. 3년 7개월, 1330일 만에 돌아온 청와대였지만 요란한 복귀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179명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새 출발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첫 출근길,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 때처럼 흰색,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에 통합 넥타이를 맸습니다. 다시 찾은 청와대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와 소통,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출근 장면과 이후 일정을 비교적 차분하게 공개한 건 역시 권위나 연출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는 소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관 대신 3실장과 함께 여민관에서 근무합니다. 참모들, 더 나아가 국민들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의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일궈낸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과 불통을 막아냈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지난 6개월을 회복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정의했고 이에 마침표를 찍듯 1330일 만에 다시 청와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역시 과거 독재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던 아픈 역사를 지닌 만큼 소통과 통합을 내건 새로운 청와대 시대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청와대 업무 복귀에 대해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늘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교통 통제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검문 검색을 최소화하고 달리기 코스도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종소리에 맞춰 108배를 올립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베트남 청년 뚜안 씨의 아버지입니다.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보일배로 청와대 앞까지 이동합니다. 청와대 관람 안내 등을 맡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던 집회 시위도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청와대 근처에는 모두 3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교통 통제와 소음 등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교통이 첫째는 불편해. 우리가 못 나가니까 지하철 아니면은 나갈 수가 없었거든. 시각인들이 이제 귀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 좀 이렇게 소음에 대한 거를 조금 싫어할 수 있고. 반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분이니까 우리 동네 같이 계시는 게 좋지. 나쁘진 않지. 청와대 근방에 산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좋아요. 특히 근처 상인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청와대 인근 식당에는 이렇게 경찰관 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간판도 내붙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있으면 이제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경호원분들도 많이 오시겠구나. 청와대는 복귀 후에도 검문 검색을 최소화하고 인근 달리기 코스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우리 돈 1,00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과 바이오가 주도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는 1948년 첫 수출이 이루어진 지 77년 만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 성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피해 고객 한 사람당 5만 원씩 쿠팡 이용권을 주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다가오자 김범석 의장이 뒤늦은 사과가 나온 데 이어 보상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피해를 보상해 준다기보단 쿠팡을 다시 이용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써달라는 유인책에 가까워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연석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쿠팡이 고객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29일 만에 김범석 의장의 지각 사과에 이어 기습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역대 최악의 보안 사고로 우리나라 성인 사실상 전원이 피해자인 만큼 총액 규모는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고객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쿠팡과 쿠팡이츠의 각각 5천 원, 쿠팡 트래블의 여행 상품과 쿠팡의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 각각 2만 원씩 나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트래블에서 비교적 저렴한 국내 상품은 10만 원대, 수족관 입장권도 3만 원이 넘습니다. 알럭스의 뷰티 패션 상품도 대부분 수십만 원대고 가장 싼 패션 상품이 3만 원짜리 양말입니다. 쿠팡이 준다는 2만 원짜리 이용권만으로는 사실상 살 게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2만 원 아끼려고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입해 오히려 쿠팡에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품 그거 저희가 살 리도 없고 그거 2만 원 쓰자고 그 고가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뭐 그 쿠팡 와우에 쓸 수 있는 걸로 제공을 줬다면은.
이미 탈퇴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름만 보상일 뿐 이른바 탈판 고객을 다시 가입시키고 이용률 낮은 서비스를 쓰게 하려는 판촉 행사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쿠팡의 어느 정도 고객들을 다시 잡기 위한 상술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번 보상안을 발표하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촉 행사 같은 꼼수 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쿠팡 측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문제가 쿠팡 사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그동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국내 규제를 피해왔는데 실제로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한국 법인 부사장 직함을 쓰면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의장이 지금처럼 한국 일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쿠팡의 총수로서 국내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쿠팡 미국 법인은 지난 4월 미 증권당국에 회사의 특수 관계인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난해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약 6억 3천만 원 연봉과 양도할 수 없도록 조건이 걸린 주식 7만 4천여 주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연봉과 주식을 합쳐 김 의장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겁니다. 김유석 씨는 쿠팡이 미 증시에 상장된 2021년부터 4년간 140억 원을 받았는데 쿠팡 측은 김 씨가 임원이 아닌 단순 실무 직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유석 씨가 부사장 직함을 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팡 측이 한국 법인 부사장이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김유석 쿠팡 주식회사 부사장도 추가로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은 쿠팡 정도 되는 대기업은 총수를 지정해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은 김 회장이 미국 국적인데다 친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워 총수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동생이 경영에 참여해 예외 조항을 어겼다면 총수 지정과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인이 지정이 되면은 국내법에 의해서 최대 주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 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내일 국회 청문회에선 쿠팡이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김유석 씨 신분을 숨겼는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5월 기업 총수 지정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을 스스로 포렌식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는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조작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부가 뭔가를 들고 하천 밖으로 나옵니다. 쿠팡 상호가 적힌 가방입니다.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습니다. 촬영 날짜는 지난 18일, 지난 26일 쿠팡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이 정보 유출에 쓰고 버린 노트북을 회수한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쿠팡은 이 노트북에 대해 독립적인 포렌식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직원의 진술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입수 경위만 알렸을 뿐 자체 포렌식 작업을 경찰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할 때 미리 포렌식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면서 쿠팡이 해당 자료를 허위 조작한 게 밝혀진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죠. 증거의 인멸이나 훼손 혐의까지도 가능해지는 중대 범죄 행위로. 쿠팡은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국정원도 정보 수집을 위해 협의한 적은 있지만 쿠팡 발표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김범석의 사과문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쓰러져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어서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김 의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쿠팡이 무려 한 달 만에 내놓은 한 장짜리 사과문은 자기 합리화 투성이고 다시 쿠팡 와서 돈 쓰라는 보상안도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적인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행태를 보면 그렇게 강조했던 고객,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왜 잃고 있는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의 눈, 오혜정 기자입니다. 쿠팡이 기습 보상안을 발표한 직후 MBC에는 익명의 제보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쿠팡의 전화 상담 지침, 절대로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구매 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침이 하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보상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상담 품질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거 이번에 안내 잘못 나가면 점수 깎된다고 엄청 압박을 주죠. 쿠팡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들에게 보상문이라고 명시한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100% 거짓말이죠. 가이드 내려오는 거는 전부 다 본사에서만 관리해요. 기자가 직접 쿠팡 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상담사는 실제 보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용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저 익명의 제보자와 쿠팡의 진실 공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쿠팡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행동이 다른 건 아닌지 우리는 국민기업을 못 믿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실질적 총수 김범석 의장은 29일 만에야 처음 사과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김범석 이름 석자를 외쳐댔는데 말입니다. 당사자인 김 의장은 상황 해결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한 건 이제 상황이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일까? 한 장짜리 사과문만 보면 김 의장은 그렇게 믿거나 믿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보 전량 회수, 외부 유출 없음, 2차 피해 차단을 여러 번 강조하고 유출자가 저장한 개인정보는 3,000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정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불쾌한 기색인데도 김범석 의장은 이름을 내걸고 사과한다면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식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쿠팡이 범죄 증거물인 노트북 모습을 버젓이 공개하고 분석까지 마치고선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쿠팡에 와서 물건을 사라는 황당한 보상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김 의장은 사과문을 끝맺으며 고객 여러분의 신뢰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쿠팡은 왜 존재 이유로 여긴다는 신뢰를 잃고 있을까? 지각 사과문과 5만 원짜리 보상안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기자의 눈 오혜정입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인물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MBC는 녹취 파일과 취재를 통해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 누군지, 왜 금품이 오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3차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모여 1억 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 지역구에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자 김병기 의원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고 강선우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주세요.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하며 당시 공천 문제와 1억 원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민주당 공관위원을 지낸 인사는 MBC에 다주택자였던 김경 시의원에 대한 논란이 공관위 내부에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또 김병기 의원에게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도 물었습니다.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강 의원의 눈물 섞인 발언이 계속되며 28분 56초 분량의 녹취는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MBC 질의에 강선우 의원 측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며 보고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재차 보고 후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녹취에서 1억 원을 보관 중인 걸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답변 드릴 게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경시 의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은 김경시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1억 원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김경시 의원은 강서구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1억 원이 오간 정황이 뚜렷한데도 공천 배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어서 김상훈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난처하다는 듯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30분간 대화에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자신을 끌어들인 거다라면서도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일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만 이 대화 다음 날 발표된 공천 결과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단호한 말과 달리 공관위원인 강 의원 측이 돈을 받은 걸 알고도 공천을 준 겁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시 공관위 의제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부의된 의제를 논의했을 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간사로서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관위원들은 김경시 의원의 다주택 문제로 언급이 있었지만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이 별도로 컷오프를 언급한 기억은 없다며 돈이 오갔다는 말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이 건네졌다면 정치자금법과 뇌물,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사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나중에 돌려줬다.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면책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는 15명으로 외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간사의 영향력이 큰 구조였습니다.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김병기 의원의 말처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보니까요, 두 의원 간의 은밀하게 이뤄진 대화를 누가 녹음을 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네, 이 대화의 녹취는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했고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도 제3자로부터 이 녹취 파일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해당 파일이 생성된 시점은 제8회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39분이었습니다. 서울시당의 3차 공천이 발표되기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른 오전부터 강선우 의원을 본인의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 의원 측이 받았다는 1억 원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듯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대화 중간에 보좌진이 들어오려고 하자 김병기 의원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막는 대목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파일이고,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어떻게 전달받은 건지, 그리고 이 둘의 대화가 이뤄진 이후에 과연 1억 원을 돌려준 게 맞는지, 또 공천은 왜 그대로 이뤄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선 강 의원 측은 MBC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에게 현금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매우 놀랐다고도 했는데요.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일단 즉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부터 했고, 녹취가 이뤄진 다음 날 아침에도 본인은 재차 보고를 했다, 곧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반환 여부를 묻는 MBC 질문에 강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던 보좌진은 모르는 일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일단 강 의원의 해명 속에 현금 전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금품 수수는 현찰로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화가 오간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병기 의원의 태도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김경시 의원 쪽에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공천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금이 오갔는지까지 추후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밝히려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면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게 공천에 영향을 줬다면은 배임수재 등 혐의까지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된 걸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 의원이 돈을 전달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알면서도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면은 역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은 정상적으로 김병기 의원에게 즉각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이고, 김 의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당사자들의 분명한 해명과 그리고 명확한 진상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과 구 의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김 의원의 부인이 체크해보라고 말하자 구 의원과 보좌진이 차례로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20호 소통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920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김 원내대표와 부인 이모 씨, 민주당 소속 동작구 의원, 김 원내대표 보좌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부인 이 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다른 의원의 현수막 사진을 올리자 보좌진들이 참고하겠다며 1분 간격으로 답합니다. 약 2달 뒤 부인 이 씨는 지역 현안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동작구청의 문서를 공유하며 체크해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A 구의원은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3곳의 후보지가 있었다며 확정인지 확인하겠다고 응답했고, 곧바로 보좌진 B 씨도 공군 항공안전단 부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날 아니냐는 이 씨의 한마디에 SNS에 게재하겠다고 응답하거나, 특정 구의원을 내치자는 메시지에도 연달아 내 사모님이라고 답합니다.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들은 이 씨의 이 같은 업무 지시가 일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우리 공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거 전부 일일이 다 본인이 검토하고 시구위원 관리 이런 거 다 사모님이 하셨어요.
의원 배우자가 공적 업무에 관여할 경우 직무상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지시 성격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지역위원회 소통방이라며 부인의 메시지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부인 이 씨는 동작구의 업무 추진비 27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을 풀기 위한 180일간의 수사.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돼 법정에 선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가지였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 통일교의 정교 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어느덧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가입시킨 통일교 유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기소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모두 20명이 구속됐고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6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이 추정한 김 씨의 범죄 수익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단은 수사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는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국정농단을 했지만 그자를 처벌할 법은 마땅치 않다는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하면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과 당무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김건희 씨가 남편의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부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나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측이나 로봇계 사업을 하는 서성빈 씨, 최재형 목사에게는 현안 청탁을 대가로 명품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게도 고가의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청탁들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의 신부는 실질적인 책임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괴리도 만들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부인의 지위와 권한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보니 정작 김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를 피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도 밝히지 못하면서 특검은 법정형이 높은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품 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벌어진 일이라 공직선거법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 가운데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 수사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표적 윤핵관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윗선으로 지목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다는 인수위 관계자도 경찰이 밝혀야 할 과제인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특검 출범의 또 다른 계기였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특검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인테리어 회사 21g을 누가 관저공사 업체로 추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런데 특검이 오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 통로로 지목하고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렇게 관저 이전 특혜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윗선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특검이 용역업체의 타당성 평가에 개입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기소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해당 서기관에게 지시했다는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겁니다.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김건희 씨의 관련성 여부, 김 씨의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식화한 만큼 또 다른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가져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등에서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수사 결과는 뒤집었지만 애초 그러한 결과를 냈던 검사들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건데 이 역시 일단 경찰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데 이어 특검은 최재형 목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 김 씨가 가방을 받는 모습이 뚜렷하게 녹화돼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이 가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김 씨를 접견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오고 간 금품과 관련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알선수재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은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왜 검찰이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졌는지 그 진상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무렵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수상한 텔레그램 메시지들, 그리고 이어진 갑작스런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인사는 경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압수수색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했지만 당시 실무 검사들부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줄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사들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역시 사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1년입니다. 아직도 참사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방콕발 무한행 7C 2216편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179명 이름들이 호명되자 박연수님, 박예원님, 박은정님. 희생자 유가족들은 1229 숫자가 적힌 항공권을 보고 돌아오라며 오열합니다. 유족과 정부 관계자 등 1,200여 명은 헌화하며 희생자를 추모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1년째 참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조사를 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청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 수사 발표, 조사 발표를 조종사한테 싹 떠밀고. 그러는 동안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유족들이 늘어났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내년부터 돌봄과 심리지원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됐지만 실제 지원금은 아직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 사고 관련자 4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검찰에 송치도 못했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은폐 없는 조사, 배제 없는 참여, 예외 없는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1년 전 참사의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처벌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무안공항에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유족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김영원 씨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인도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 씨는 일 때문에 하루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니네 식구들 들어오는 거 맞냐? 맞는데 왜? 그랬더니 비행기 사고 났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 내겠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다가 사고 닷새 만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주변에선 시신 확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뭘 막으려고 했던 건지 팔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간은 그때부터 무너져 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매일 아침 사고 사진이 붙여진 선전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갑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알려야 되겠다. 유가족이 아직도 이렇게 울고 있다. 이걸 알리고 싶은 거죠. 1년째 멈춰있는 무안공항. 아내와 딸, 사위, 그리고 두 손주까지 모두 잃은 박인욱 씨는 텐트에서 삽니다. 참사 당일 박 씨는 가족들의 귀국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난 밥하고 국 끓여놓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처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고 난 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미쳐가긴 하루 집에를 2번씩 갔어요. 막 집에 애들이랑 집사람이 와 있는 것 같고. 박 씨는 2014년 해수부 공무원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습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홀로 남은 박 씨는 이제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엄마 좀 잘 봐줘. 꼭 너희들 어떻게 갔는지 꼭 알아내고 싶으니까 진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난지 모르겠어. 정말 나쁜 놈이야 진짜. 이경임 씨의 아들은 코레일 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입사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재상 중 하나인 사람지향 소통인과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원인조차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우리 이렇게 참사는 잊혀져 버려가지고 사실 저희 지인들도 아직 해결 안 됐냐는 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슬픈 거예요, 또. 179명은 1013개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호소합니다.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진상조사. 그것 하나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학자 총재 보고용으로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주요 단서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저희도 문건을 입수해 3,000쪽이 넘는 분량을 살펴봤는데요. 종교단체가 작성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하고 관련 정황을 5년 넘게 기록해뒀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은 2020년 12월 25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검찰총장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한 날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급 부상하자 통일교의 눈에도 들어온 겁니다. 대선 넉 달을 앞두고는 한일미 3개국 일체화 촉진에 있어 윤석열 후보가 뽑히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한다는 보고가 담겼습니다.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Y로도 표시됐습니다. Y 예방 때 통일교 간부는 어떤 한 부분을 맡기겠다, 국가 프로젝트 제안, 향후 논의하자, 재임 기간에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두고는 한 총재가 내 품으로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했고, 취임식 당일에는 천정궁 상공과 국회 상공에 무지개가 떴다면서 대단히 좋은 징조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건은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작성됐습니다. 2017년 때는 대선 경선 정보도 모았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누군지 거론했고, 이재명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소유 언론사 취재망이 활용된 정황이 나옵니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의원들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전재수 7차례, 임종성 19차례, 김교환 35차례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천원단지 같은 통일교 현안이 언급됐습니다. 정치인들을 포섭해 교단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은 일본에서도 판박이입니다. 2018년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 통일교가 응원한 자민당계 후보가 3,000표 차이로 이겼다며 자민당에서 감사 연락이 왔고, 아베 총리에 대한 큰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문건에 담겼습니다. 2021년 중의원 선거 뒤에는 우리가 응원한 국회의원 총수가 자민당만 290명에 이른다는 일본 현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이라면서 교단 활동은 정치 개입이 아닌 참여라고 했고,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방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또 이른바 개헌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역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왕중왕전 금메달로 시즌을 마감한 신유빈 선수가 장애인 선수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진땀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의 합동훈련은 내내 유쾌하면서 또 진지했습니다. 직접 휠체어를 탄 주세혁 감독이 휠체어 탁구의 주무기인 띄우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신유빈과 흔치 않은 연습 기회를 잡은 파리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박성준은 실전용 조언도 구했습니다. 볼이 변화가 없고 너무 스피드 차이가 나니까 상대편이 많이 킥을 많이 받아요. 스피드가 조금만 더 돌아가요. 좀 너무 좋아요. 스피드가 그리고 또 미스가 또 많으니까. 그 연습 많이 하셨어요? 왕중왕전 혼합복식 우승으로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한 신유빈. 최근 지역사회에 1억 원을 기부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갔고 오늘은 청각장애인 선수를 맞이하면서 미리 익힌 수어도 선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원동력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 다른 출발도 기약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박찬호 닮은 꼴 한국계 투수 미치 화이트와 재계약했는데요. WBC 출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올 시즌 11승 4패에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한 화이트.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WBC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이 가능한데요. 오늘 총액 120만 달러에 재계약하면서 실제 참가 여부에 더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합류 의지가 뚜렷했었는데요. I needed to work on like my arm and health and stuff. But maybe this year if everything goes smooth, I'd love to get the opportunity. 다만 시즌이 진행된 이후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 대표팀 합류를 조심스럽게 고사했던 만큼 최종 명단 제출일인 내년 2월 3일까지 KBO와 선수 모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미국 여자 대학 농구를 평정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체격 조건에 독보적인 득점력으로 여자 샤킬 오닐로 불리는 크룩스 선수를 박준인 기자가 소개드립니다. 몸싸움에 밀린 상대가 튕겨져 나가고 밀착 마크를 하려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191cm 키에 몸무게 93kg의 압도적 피지컬. 아이오와 주립대에 13연승을 이끌고 있는 3학년 센터 오디 크룩스입니다. Who can guard you? I'm sure there are people that can guard me, but we just haven't found one yet. So super excited to hopefully run into some stiff competition. 고교 시절 주 챔피언 결정전에서 혼자 49점을 넣으며 유명세를 탄 크룩스는 투포한 선수로도 주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타고난 근력이 강점입니다. 대학 진학 후엔 유려한 발놀림을 바탕으로 한 골밑 기술에 페이더웨이 슛까지 장착해 말 그대로 리그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팀 역대 최다인 47득점을 시작으로 최근 4경기 연속 30점 이상을 올리며 평균 득점은 리그 1위, 야투 성공률은 70%가 넘습니다. 지구력과 스피드에서 약점을 보여 프로 무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크룩스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Little girls will stop me and ask me for pictures. I want to use my platform in the correct way and just be a leader, be a role model for those people.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을 보좌했던 코스타 코치가 K리그1 제주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벤투 감독처럼 점유율로 주도하는 축구를 예고했는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는 주춤했지만 비와 미세먼지로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경기와 서울, 충남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83, 충남 서산은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오늘 서울은 종일 뿌연 하늘에 건물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먼지는 차츰 남동진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차츰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강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다시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영하 8도, 새해 첫날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세미탄파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